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19일 금요일 한국사회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서동과 선아와 공주, 그리고 원효와 요속공주,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동설화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아울러서 원효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서동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미륵사는 누가 지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터만 남은 미륵사지이지만 원래는 큰 사찰이 있었죠. 그 미륵사는 누가 지었을까요? 다음 주제는 이 삼국통일과 원효의 관련성입니다. 예, 어떤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 분열된 나라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효가 나름의 역할을 하였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서동요는 백제의 서동이 신라 제26대 진평왕 때 지었다는 민요입니다. 이 서동은 백제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이라고 삼국유사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도로 표기된 원문과 함께 그 설화가 삼국유사 두 번째 권의 무왕조에 실려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왕이 어릴 때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를 사모해서 신라 서울 즉 경주에 와서 이 당시에는 경주라는 표현보다는 금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었죠. 이 금성에 와서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며 이 노래를 지어 그들에게 부르도록 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 선화공주가 밤마다 몰래 서동의 방을 찾아간다는 내용이고요. 이 노래가 대궐 안까지 퍼지자 왕은 마침내 공주를 귀양 보내게 됩니다. 이에 서동이 길목에 나와 기다리다가 함께 백제로 돌아가서 이 서동은 임금이 되고 선아는 왕비가 되었다는 기본 골조를 가지고 있는 설화입니다. 이 무왕의 탄생, 즉 서동이라 불린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서울 남지가, 여기서 말하는 남지가는 공주의 부여의 남쪽 연못, 즉 남쪽 연못은 남궁지라고 하죠. 여기 부여의 남궁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 남궁지에 집을 짓고 홀로 살던 무왕의 어머니가 그 못의 용과 교통하여 무왕장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생 실화가 있는데요. 백제 30대 왕인 무왕의 이 탄생 설화치고는
아주 좀 특이해요. 백제 온조왕도 신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뭐 박혁거세라든지 동명성왕이라든지 이런 고구려와 신라의 왕들은, 초대 왕들은 이 나름대로의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백제 온조왕은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동명성왕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느닷없이 제30대 무왕은 용과 교통하여 무왕장을 낳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좀 남다른 그런 면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이 무왕의 아명은 어릴 때 이름은 이 서동 혹은 마뚱이다. 그의 재능이며 도량은 넓고 깊어 헤아리기 어려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 무왕이 된 이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동은 항상 말을 개어 팔아 생활할 정도로 어려웠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착안해서 그의 이름을 서동이라 불렀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용과 교통해서 낳은 자식치고는 처음에 상당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이 어머니는 홀로 된 여성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 작사가가 되죠. 이 서동이 시를, 동요를 작사 작곡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시킵니다. 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소문을 듣고서 머리를 깎고 경주, 금성으로 가게 됩니다. 예, 머리를 깎았네요. 스님도 아닌데 이 당시에 어떻게 머리를 깎았는지 이 서동설화에서 대목대목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면서 아이들의 호감을 사고 아이들은 서동을 따랐다고 합니다. 서동은 마침내 한 편의 동요를 지었죠. 그리고는 마을에 그 아이들을 깨워, 즉 말을 선심 쓰듯이 베풀었던 그 아이들을 깨워서 자기가 지은 동요를 부르고 다니게끔 만듭니다. 그 시가 바로 서동요죠. 그 노래가. 선아 공주님은 남몰래 밀어두고 서동을 몰래 밤에 안고 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서동요의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었는지 이 금성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동요는 서울의 거리에서 거리로, 마을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대궐까지 알려지게 되죠. 백관들은 동요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서
선화공주의 부정한 행실을 극력 탄핵해서 공주를 먼 시골로 유배시 보냅니다. 누명을 쓰고 공주가 유배의 길을 떠날 때 왕후는 순군 한 마를 노자로 주었다고 하죠. 그래요. 어린 딸이 이유도 없이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 이제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엄마 심정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순금 한 마를 노잣돈으로 주게 됩니다. 선화공주가 유배지로 가는 길에 서동이 갑자기 나타나 앞으로 공주를 모시어 호위에 가겠다고 나서게 되죠. 삼국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온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어쩐지 믿음이 가는 서동에게 수행을 맡겼다고요. 이후 공주는 그가 서동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동요가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공주와 서동은 함께 백제로 가게 되죠. 자, 황금에 얽힌 설화들이 있습니다. 온달 장군 때도 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늘려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또 여기에서도 황금에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모후가 준 금을 꺼내어 놓고 생활을 계획하려 하자 이제 백제로 돌아왔죠. 이제 살림살이도 차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준 금을 꺼내어 놓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그리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장만할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동은 큰 소리로 웃어줬으며 이게 무슨 물건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던 것이 서동이었죠.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황금입니다. 평생 동안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공주의 대답을 듣고 서동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서 말을 캐던 곳에 이런 것들이 흙처럼 쌓여 있어 라고요. 공주는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도 지극한 보물입니다. 그대가 지금 금의 소재를 아신다면 그 보물을 부모님 궁전으로 실어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요. 이에 서동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황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이윽고 둔덕만큼의 황금을 쌓아두고 서동과 공주는 용화산, 현재 익산의 미륵산 근처에 있는 사자사에 있는 지명법사를 찾아가서 이 황금 수송의 방책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지명법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내가 신통력으로 보낼 수 있다. 금을 가져오너라. 라고요. 이 서동은 금을 기반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화공주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지명법사에게 맡기게 되죠. 법사는 신통력을 써서 하룻밤 사이에 그 황금과 편지를 신라의 궁중에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진평왕은
그 신묘한 변통이 경이로워서 무척 존경하게 되어 항상 그를 띄워 이 안부를 서동에게 그리고 선화공주에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서동은 이로 말미암아 인심을 잡게 되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서동에 대한 그 무왕주 기사를 보면 미륵사지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전설이 이어집니다. 하루는 무왕이 왕비 선화와 함께 사자사로 거동하는 길에 용화산 아래에 큰 못가에 이르자 미륵 삼전이 못 속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레를 멈추고 예불을 올렸다고 하죠. 왕비는 그곳에다 큰 가람을 세우는 것이 진실로 소원이노라 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왕은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지명법사에게 가서 그 못을 메울 방도를 물으니 신통력을 써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선 평지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미륵상 셋을 세우고 이름하여 미륵사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서동이 무왕일까요? 삼국유사에 따라 서동이 무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현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고본, 다시 말하면 옛날 책 중에 백제 무광왕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백제에는 무광왕이라는 왕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무왕으로 정정했음을 밝히고 있죠. 그래요. 이런 스님은 이 옛날 사설을 읽어봤더니 이 삼국유사를 썼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기록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 기록들 중에 이 백제 무광왕에 관한 설화로 적혀 있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백제에는 무광왕이라는 왕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련 스님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광왕이 아니고 무왕이 아닐까라고 정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부적인 역사적 상황과 정황과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 서동윤은요, 우선 무왕이 살았던 시기는 관산선 전투 이래로 신라와 백제가 한참 끝없이 격전을 벌이던 시기였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뭐 나제 동맹이나 그런 동맹 관계가 아니고 적 관계였다는 점이 문제예요. 성왕이 한강 유역을 내준 직후 왕녀를 진흥왕의 소비로 보냈다는 기록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선화공주가 아니고 백제의 공주가 이제 신라로 시집을 가는 그런 구도의 설화가 나와야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왕은 사실 한강 유역을 찾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고 함께 이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동맹군이 함께 진군해서 이제 한강유역을 되찾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신라가 잠시의 승전을 뒤로 한 채, 동맹관계에서의 승전을 뒤로 한 채 이제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한강유역을 며칠 만에 이제 신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시기, 즉 무왕이 집권하는 그 무렵에는 사실상 신라와 백제는 거의 견원지간에 끝없는 전쟁의 연속인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백제의 무왕이 어린 시절에 신라로 가서 노래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퍼뜨리고 뭐 이런 식의 낭만적인 얘기들이 전개될 여지가 없던 그런 시절이 아니냐고 사람들은,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미륵사지 석찹을 해체하면서 나온 사리함의 기록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미륵사지는 백제의 중요한 가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탑을 해체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리함의 기록이 나왔죠.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미륵사를 창건한 사람이 이 백제 관료의 딸로 보이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화에 나오는 신라의 선화공주라는 말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이 기록을 통해서 주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동요는 그리고 서동설화는 그리고 무왕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 이런 스님께서 이 삼국유사를 소설로, 역사 소설로 쓴 걸까요? 뭐 이런 의문들을 하나하나 던지기 시작하면 이 삼국유사의 진실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죄송합니다. 뭐 황사에다가 미세먼지에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목이 남아나질 않네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체온을 재도 저는 이상하게 35.9도만 나오더라고요. 어떤 체온계에서 재도 35.9도예요. 저체온증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여하튼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목은 미세먼지의 공격 그리고 황사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만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익산군에 있는 오래된 무덤인 쌍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쌍릉은 오금사 봉우리 서쪽 수백 보 되는 곳에 있는데 고려사에 이르기를 후조선의 무광왕과 왕비의 능이라 하였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칭 말통대왕 능이라고도 한다 라는 것이죠. 이 썰에는 이 백제 무왕의 어릴 때의 이름이 서동인데 말통은 서동이 변한 곳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 신증 동국 여제 승남에 보면 무광왕인지 무왕인지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후조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그것은 사실상 잠시만요. 뒤에다 적어놨었죠. 이 후조선은 마한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마한을 후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을 차지했을 때 준왕이 한반도로 와서 마한을 세웠다는 설 때문에 후조선이라는 별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록 때문에 무광왕과 서동 그리고 무왕의 관계가 뒤섞여 버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광왕이라는 마한의 왕을 얘기하는 것인지 백제 30대 무왕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거기다가 서동이 거기에 중간에 껴가지고 결국은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모호성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이 후조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입장도 아주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서동설화와 관련해서 서동료와 관련해서는 이 정설이라는 것이 딱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효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원효대사도요, 진평환 39년에 암난군 남쪽 불지촌의 율곡 사리수 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원효입니다. 아이의 이름이 아니고 그 아이가 원효입니다. 이 원효대사가 태어났을 때 이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주 남다릅니다. 어머니가 원효를 가졌을 때 별똥별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으며 해산할 때는 오색 구름이 땅을 뒤엎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별똥별과 오색 구름, 이러한 설화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영리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된 원효대사는 29세에 출가했다고 하고요. 영축산 남지와 홍류낫, 연기, 반용산, 보독 등을 찾아 수행하다가 34살에 당나라로 유학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상 당나라로 가게 되는 배경에는 신라에서 아무리 부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지만 부처가 누구인지 불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당나라에 가면 불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당나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당항성으로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합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한 그릇 마셨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서 기분 좋게 잠을 계속 잘 수 있었다고 하죠.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물이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인 것을 알고 급히 토하다가
모든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원효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신분이 낮은 농민이나 청민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고 함께 놀면서 불법을 전했다고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분이 낮은 농민이나 천민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고 함께 놀면서 불법을 전했다는 대목이죠. 사실상 대부분의 당시 이 불교는 이 귀족층, 왕족을 위한 호국 불교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층들을 위한 종교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일반 백성들은 그야말로 토속신앙 혹은 토속신앙, 집안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원효대사가 등장함으로써 신분이 낮은 농민이나 천민들과에게도 이 불법이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원효는 상당히 불교계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동은 용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주차과제가 없죠. 주차과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서동은 용의 아들이다. 백제무왕은 용의 아들이다. 뭔가 좀 어색한 면이 있죠. 용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건국신화에서나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꿀 것에는 알에서 태어났고요. 사실상 가야의 김수로도 사실상 알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이 사실상 건국신화에서나 나오는, 거기다가 서동의 어머니는 호럼이었죠. 그런데 용과 교통을 해서 무왕을 낳았다고, 서동을 낳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심상치가 않은 신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조선에 무광왕이다, 온갖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동은 을 무왕으로 볼 것인지 누구로 볼 것인지를 두고 사실상 학계에서는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광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마한의 왕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제의 왕이다. 그러면 선화공주는 또 뭐냐? 이렇게 저렇게 엮이다 보면 이거는 하나의 설하고 이 삼국유사는 별로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상당히 조심성을 가지고 이 서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되도록이면 삼국유사의 이 사서로서의 그 역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역사적 신뢰성은 존중해 주면서도 최대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백제와 관련된 설화나 전설들은 대부분 설왕설래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서선호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선호도 사실은 설왕설래가 많은 이 여성입니다. 부나라를 세운 여걸이죠. 백제와 고구려를 거의 건국시켜 주다시피 한 사람이 이 서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서에서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는 내용도 사실상 일천하고요. 아주 조금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가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가설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주장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이거 말고도 아주 백인백색, 백사람이 말하면 백사람이 다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서동과 서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즉 서동은 용의 아들이다 라는 말 속에는 건국신화와 같은 그러한 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서동이 보여주는 면모들은 그래요. 지질이 가난해서 이 산에 들어가서 막 해서 그거를 팔아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그런 출신이고요. 기껏해서 한다는 게 이제 금성으로 가서 이 신라의 도성인 금성에 가서 또 거기서도 말을 애들한테 뿌려가면서 선심을 써가면서 이 노래나 퍼뜨리고, 그래서 사실상 궁에 잘 있던 공주를 궁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같이 산다, 이런 구조거든요. 사실상 이 서동의 출신은 미천하고 그렇습니다. 얘기가 자꾸 옆으로 가죠. 정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옆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아울러서 미륵사는 누가 지었을까요? 이 미륵사는 이 삼국유사 이 서동 이 무왕 쪽 기사를 보면 미륵사는 선화공주와 이 무왕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미륵사지 보수공사에서 미륵사 탑을 이제 보수하는 과정에서 사리함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제 백제 관료의 딸이 이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거 역시 학자마다 제각기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상 설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삼국유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요, 삼국통일과 원효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아직 나가지 못했네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실상 이 원효가 대중에게 불법을 전파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상 일반 평민들, 백성들 입장에서 불교라는 것은 먼 나라, 딴 나라 얘기죠. 뭐 부처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원효대사가 이 하층민들과 함께 술 마시고 놀고 노래하고 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불법을 전파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국통일과 원효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 공주의 남자가 아니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소노를 하게 될 공산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안녕히 계십시오.